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박형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서울 확장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서울 편입을 추진할 특위까지 편입을 시켰는데 이른바 메가서울 또 서울 확장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박형수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어느 쪽을 서울을 확장하는 것이 옳다 또는 경기도를 분도를 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주민들의 편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어느 편이 더 나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기도가 지금 북도와 남도로 지금 분도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전체의 지금 재정 자립도는 한 66%가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북도를 분리를 했을 때 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24% 정도로 급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 재정 자립도 급격하게 낮아지고 또 지금 크기도 보면은 제주도에 조금 한 두어 배 정도, 네. 충남의 절반 정도의 작은 지금 광역 단체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서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을 서울로 흡수를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것이 총선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교적 큰 어젠다를 던졌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그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인데 이로부터 민심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눈과 귀를 돌리려고 하는 일종의 민심 호도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안 그래도 과밀인데 서울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을 던진 것이다.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얄팍한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총선용 카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총선용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아젠다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전 지금 세종시를 신행정 수도로 하겠다라는 걸 공약을 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총선용 또는 무슨 대통령 선거용 그런 포퓰리즘 공약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주민들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또 한 가지 수도권 이제 쏠림 지방 분권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지방 균형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 비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꼭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메가시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라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걸 지방 균형 발전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수도권 내에서의 쏠림 현상,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막고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이거는 수도권 안에서의 서울과 경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도권 내부의 조정,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제 수도권의 문제는 서울의 문제입니다. 서울이 규제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경기도로 분산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위성 도시를 두고 경기도로 인구라든가 또는 사회적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산하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사실 경기도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죠.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충청 이남의 인구들도 경기도로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서울의 문제죠. 그래서 서울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어떤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김포 시민들의 교통 문제에부터 이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포 골드라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도 하루에 뭐 한 명, 두 명씩 실신하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잡도가 200%에 이르는데 혼잡도 200%는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기 곤란한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5호선 같은 것을 빨리 연장을 하고 예탐 연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적을 잘했지만 재원을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게 거꾸로 역전이 돼요. 서울로 들어오면은 서울이 60%를 내야 되고 국비는 4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위원장도 걱정을 했지만 서울 내의 재원 분배 구조가 왜곡돼 가지고 김포 쪽으로 재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강북 쪽은 우려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문제가 교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는 예산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은 예산이 1조로 줄어듭니다. 거의 한 7천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어요.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서울시가 주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조정교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가진 김포시세는 5종류예요. 그런데 김포구가 되면은 세금이 2개 종류로 줄어듭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가지게 되죠. 담배 소비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에서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가 김포시를 받게 되면 그냥 받겠습니까? 소각장 지어라. 그리고 2026년부터는 대체 매립지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 김포에 마련해라. 그럼 김포 시민들이 당장 뭐 땅 가지고 집 가지고 하는 분들은 뭐 땅값 집값 올라가니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들어온다 또는 매립장 들어온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이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광명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둔 그야말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용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네. 미리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포 편입을 반대하는 걸로 당론을 정하신 모양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서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 문제 같은 것들은 서울이 지나치게 지금 좁은 상태에서 과밀화돼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옆으로 좀 확장을 해서 그래서 이게 같이 해소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예산 문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들을 다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산이 당장 뭐 교부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서울로의 여러 가지 그 주민 편의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김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이외에도 인접 도시들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양이나 부천, 광명 같은 인근 도시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역시 현실화 여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경기도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그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토 갈라치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래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 지금 경기 남도와 북도를 분도를 하면서 김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본인이 안을 내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김포에서는 김포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북도나 남도로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서울과 다 가까이 있고 서울과 생활권이 같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포 지금 편입을 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겠다. 그걸 국도 갈라치기다. 애초에 국도 갈라치기를 한 거 남도 북도를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은 김동연 지사 아니었나요? 저는 그 부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서울로 봐서도 서울이 김포까지 확장했을 때 이점들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항구가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능성, 또 김포로 봐서도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판단을 존중을 해서 주민들께서 여러 정보들을 다 접하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 경기 북도 그러니까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게 국토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 국토를 놓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경기 북도 추진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인데 북쪽에 약 350만 인구는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접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실은 도시 발전이 제대로 잘 안 됐죠. 그래서 경기 남도에 있는 분들, 남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북쪽에 있는 분들이 현저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시 발전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자립적인 기반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남도 북도를 갈라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김포는 선택을 하게 했죠. 왜냐하면 김포가 위치한 것이 한강 이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기 북도로 갈 거냐 경기 남도로 갈 거냐가 애매해서 경기 남도로 가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는 결정이 됐는데 경기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뭐 어떤 면에서는 김포 시민들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받아서 마치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접경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구리, 남양주, 광명 이런 어떤 면에서는 안양까지 거의 그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총선을 앞둔 선심용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형적인 국토 갈라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 북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종의 경기 북쪽에 있는 분들의 자립적 기반 강화 그리고 도시 전략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국토 갈라치기다 이렇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구분하는 것이 이게 가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이렇게 일종의 표몰이를 하는 거,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형태로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이런 서울시 편입 문제를 이게 뭐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거의 그 접경지역 전역에 퍼뜨리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앞에는 김포 주민들께서 경기 북도와 남도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이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발빠르게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정치가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는 그런 것들을 심판을 받아서 주민들이 우리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 그걸 주장하는 또 후보, 정당에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정책이라면은 그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는 이런 과정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정치권에서 먼저 던졌기 때문에 주민이 먼저 던졌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과 정치는 항상 상호 변화해야지고 상호 역동적으로 교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잘 받아서 저희들 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경기도를 지금 1,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지금 광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기 북도와 남북으로 과연 갈랐을 때 어느 쪽이 더 득이냐? 내가 서울로 갔을 때와 어느 쪽이 더 득이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까 그 경기 북도를 갈랐을 때 거기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정 자립도부터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좋아지는 쪽은 뭐냐? 도지사 하나 늘어나지요. 공무원들도 늘어나야 되죠. 거기에 또 뭐 기관 단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이 공무원들 이런 편의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메가 서울과 이 경기도의 분도 문제를 같이 이제는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찬반 입장을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식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찬반의 그런 그 어떤 틀에 갖추려고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략이랄까 이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액면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박형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이 김포 편입 문제에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체계 전체적인 개편 문제를 지금 꺼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해 즉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회하는 방편으로 지금 이걸 꺼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큰 주제예요. 그 메가시티로 우리가 지금 5개 광역으로 가자 이 문제와 또 예전에 논의됐던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와 도, 중앙정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일본의 예를 들면 현 정도로 몇 개씩 기초자치단체를 묶고 도의 기능을 없애자. 그래야지 신속한 행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행정 개편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까지 포괄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여기에다가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현상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인재 영입을 주도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인재 영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맡게 됐다. 이런 것이 당의 설명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철규 총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앵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철규 총장 전 사무총장께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속선상에서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아까 뭐 강서구청장 패배로 인해서 얼굴을 바꾸고 새로 전면 쇄신했는데 또 같은 얼굴이냐라는 게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는 뭐냐면은 수도권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나 인물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도 수도권에서 인물을 영입하고 수도권의 분위기에 맞는 이런 분을 했더라면은 좀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또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또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것은 또 효율성으로 보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렇게 된 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틀에 그리고 혁신위까지 지금 구성한 마당에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면모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우려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읽혀서 전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또 김기현 지도부가 얘기해 온 혁신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면적인 당정 쇄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 같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의 역할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선임이 될 것이고 그때 만약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면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재영입은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뭐 여러 전국에서 모셔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모셔온다고 해서 그분을 어떻게 다 공천을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얘기해봤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금 총선 기획단장을 맡았는데 당에서는 원래 사무총장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비명계 일각에서는 좀 더 색채가 없는 그런 분을 인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른바 공천 자객 공천 같은 것이 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민주당은 공천 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뭐 공세라면 모르되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무총장이 맡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당이 안정돼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사무총장이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총선 전략을 짠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혁신위원장을 새로 들여와야 될 만큼 당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 당 내에도 소위 말하는 뭐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면에서는 뭐 당의 어떤 근간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뭐 충분히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룰이 다 정해져 있어서 누가 지금 공천 준비단을 단장을 하든 또는 위원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비명계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분들 모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분들 다 빼고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계인 분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체제에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로 비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보여주시죠. 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도 건전 재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다 죽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박형수 의원님 먼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건 원칙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타운홀 미팅에서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재정을 이제 과하게 풀면은 물가가 올라서 지금 서민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이죠. 지금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지금 써야 되는 그 서민 그 재정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더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확대 재정을 하라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확대 재정으로 계속 갔을 때 인플레이션 문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서민들한테 고통이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국면을 돌파하느냐 이제 그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1.4% 정도밖에 성장이 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1.4% 하면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확장 재정 정책을 하지를 않고 계속 건전 재정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죽어나는 것은 서민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 운용의 어떤 ABC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왜 저렇게 그 과하게 그야말로 긴축 재정 기조를 가져가는가? 사실 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을 하거나 또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더더욱 정말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방식의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느냐? 우리들로 봐서도 정부 여당으로 봐서도 지금 총선이 지금 5, 6개월 남아 있는데 확장 재정을 해서 재정을 풀면은 여당한테 도움이 되지 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확장 재정하는 것이 총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건전 재정 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워낙에 확장 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금리 올라서 우리가 같이 올린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풀린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도 올리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결국은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은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가 부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600조 원 했던 것이 말기에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국가 부도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우리가 늘리는 거다. 결국은 현 세대에 빚을 냈으면 이건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 재정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전 재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면 내년 총선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률 3%를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제 이런 것과는 전혀 뭐랄까요? 진단 자체가 사실은 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 자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1.4% 정도 가면 잘 간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풀고 확대를 해야지. 지금 그런 기조를 운용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시스템 이런 것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이게 긴축 재정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부채 비율 자체는 그래도 50% 정도면은 이 OECD 선진국에 비하면은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긴축을 강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그에 따른 부채는 다음에 갚아도 되는 것인데 계속 부채 자체만 너무 몰두를 해가지고 성장률 자체를 그냥 억제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 운용에 어떤 면에서는 ABC도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부채율이 우리가 지금 50% 정도라고 해서 OECD의 평균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부채의 증가율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이고 또 이 지금 그 국가 부채는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라는 걸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피치에서도 우리 국가 부채 증가율을 굉장히 그러니까 국제 신용 등급을 매기는 곳이죠. 더 높아지면은 우리 신용 등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대로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입니다. 그렇게 그걸 봤을 때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국가 부채율을 그냥 50%니까 OECD 전체 중에서 뭐 평균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율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 높은 국가의 대부분은 다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기축통화국들이 거의 우리보다 높지. 우리 기축통화국 아닌 데서는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탑입니다. 이런 이 재정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데 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제를 운영을 계속 하다가는 정말로 큰일 난다.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 정부에는 있는 것입니다. 네, 건전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 역시나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안 심사는 과연 여야가 이런 의견차를 극복하고 합의안을 특히나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박형수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여와 야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확장 재정이냐 건전 재정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타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내년 예산을 또 정확하게 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달성해야 되고 국민 삶도 편안하게 해야 되고 할 책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2월 달 법정 시한 안으로 최대한 여야가 협력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 지금 뭐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이런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정부 재정의 역할 자체를 거의 포기하는 수준의 이런 이 재정 운용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R&D 예산만 해도 거의 16.6%를 깎았는데 R&D 예산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지역 경제도 굉장히 그 위축돼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전체 삭감을 해버렸어요. 제로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지원 자체를.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건 조금 도가 지나친 비정상적 운영이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그 재정 운용 자체를 긴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운영 기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면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한 어떤 이 경제 재정 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질 때 부채는 갚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서민들은 굶주리고 그 근로자들은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지금 1.4% 성장한다지만은 물가가 2% 3% 오르면은 거의 배 이상 규모는 줄어드는 거, 수입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확장 재정을 하고 나머지 좀 더 지나가지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양호해질 때는 그때는 건전 재정 기조로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운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제 재정 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3% 성장 이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 위축돼 있을 때는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